신사고문학 한번 해볼게요.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돼 있는데 이미 표현법 정도 보실만 하죠. 뭐다?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의인법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들 한번 보실 필요 있죠. 참신한 문학적 발상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한다. 산수유 나무는 이렇게 베푸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대립적인 의미 나타납니다. 자, 의미 위주로 좀 보시고 표현법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있죠. 그늘도 노랗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 그림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흰 사람이라도 그림자는 시커머니까 속이 시커멓다 등의 의미로 시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라니까 뭐다? 기본적으로 뭐 통영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뭐다? 겉과 속이 같다. 항상 일정하다. 이런 의미고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이렇게 세상이 힘들다고 혹은 아니면 뭐 타인에게 베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봐라. 나무는 안 그렇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의 농사.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늘이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산수유 나무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더위를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그늘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하고 있다? 농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지만, 자, 이거 체크하셔야죠.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산수유 나무가 사람들에게 베푼다, 뭔가 보여준다의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직유법, 농부처럼 뭐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를 구체화, 즉 감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이를 표현한 게 뭐다? 끌어모으면 벌써 그 나무 이렇게 그늘이 생기는 게 노란 좁쌀 5대만큼의 양이 된다. 즉 뭐냐면 사람들을 혹은 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그게 앞과 뭐 뒤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남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지은 것을 가치적으로 뭐다? 여기 노란 좁쌀 5대라는 양의 의미로 바꿔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둘의 대조적 의미 튀어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으니까 의인법에 포커스 맞춰서 인간하고 대비한다는 의미 정도 보시면 되고, 돈어법 뜨니까 당연히 영탄적 표현 나오죠. 무슨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돈어법, 보아라니까 감정이나 감상이 실려 있으니까 영탄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고, 권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상 가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의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액자식 소설이란 거. 액자 소설은 외화와 내화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나름대로 단절되어 있는 형태인데 주로 내화를 말하기 위해서 외화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점도 달라집니다. 외화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상대가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실제 본 이야기 들어가면 1인칭 관찰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지적 시점으로 나오게 되고, 살아남은 동생 철, 나가 동생 철과 이야기하는데 형이 죽은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게 성격이 실존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실존적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 뭐 예를 들어 전쟁, 가난, 고난, 뭐 갈등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나타내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쟁의 잔혹성,
그리고 근원적 인간, 즉 뭐냐면 순수한 존재로서의 형이 전쟁에서 얼마나 희생되고 밟히게 되는가. 그래서 나타내고 싶은 주제는 전쟁의 잔혹성 그리고 액자식 구성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로 나올 만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점 한번 보시면 되고 나가 철과 있는데 철이 조용하고 말이 없다 하는데 당연하죠. 왜? 형이 어린 나이에 전쟁 경험상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솔직했고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직접 제시를 했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북한군한테 끌려가고 일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하하하하 뭐 일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형은 약간 너무 멍청하고 이러니까 동생이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 보면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날처한 듯 외면을 했다. 아, 형이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시간의 경과 표현이 나오고 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형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것은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있었다. 두 가지로 해석돼요. 첫 번째, 추운데 뜨뜻한 옷 입고 있으니까 부럽다는 의미 되고, 두 번째는 좀 다른 그 경비의 복장을 입고 있으니 오씨 저 복장 멋진데 이런 태도인데 이를 순수한 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래를 암시를 하죠. 형이 야, 나 다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형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나오고 이는 형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암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이게 자기는 못 갈 것 같다는 의미죠. 근데 중요한 건 형은 순수한 존재고 모자란 존재지만 인간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서 동생 걱정하고 혹시 일 생기면 나 모른 척 해라. 그 다음에 나 대신에 뭐 해라고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갑자기 눈이 내린다 해서 일부러 밝은 척을 하고 있다. 이 내용 나오고요. 쭉 내려가시면 이제 형이 진짜 아프게 되고 형이 그거 하죠. 나 모른 척해라 이러는데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아는 척하지 말라는 신호.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찌른 게 아니라 외워야 될 거 아는 척하지 마라고 찌르고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던 한 사람이 총을 쏘아버렸죠.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러졌다. 포로니까 함부로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잔혹성,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 며칠을 더 살겠다고 버티길.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기출에 나오는 형태.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화에 보시면 형이 왜 죽었어야 됐고, 그러나 형은 순수한 존재였고, 모자라고 순수한 존재지만 동생을 챙겼다. 그래서 동생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른 척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화가 끝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빠져나오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또 바뀝니다.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이제 이야기의 변환이 나타나고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순수한 존재인 형이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외울 내용이 요 뒤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엔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인데 형은 벌거벗고 순수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 형이 철부지라고 할 만큼 근본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액자 구조를 통해서 자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러한 것이 여기서 보세요. 요런 효과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근데 얘들아 이게 이걸 썼다고 무조건 순수함이 보이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이 평론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순수함, 본연의 상태, 희생되는 인간성 이를 형의 모습하고 대비해서 액자식 구조까지 넣어서 잘 표현했는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정도라고 체크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선지 나오면 딱 틀리기 좋거든요. 유기적인가?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체크한 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회의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영양과 거만함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형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해서 요 두 가지 내용 서술형이나 선지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북어대가리입니다. 북어대가리는 인간의 관계성 따지는데 얘도 상징과 비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공장 건물 안에 창고 안인데 그게 마치 부품처럼 살아가는 인간인데 두 가지 인간이 나옵니다. 창고직인 자항과 기임이 나오는데 착한 자항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기임이 있는데 이들의 성격 대립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임은 다소 시니컬하고 개인적이고 달링의 의미 변형일 거예요. 이기적인 다링을 통해서 이제 트럭 타고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서 창고를 벗어나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착한 자항은 그 체제에 순응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인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따졌을 때 둘 다 비판의 대상, 특히 이 북어 대가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최승호의 북어에서 말하는 그 북어 같은 존재인데 말라 비틀어진 인물,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착하지만 변함없는 자항. 그러면 이 착한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거다. 변화해라. 이렇게 있으면 낡고 쇠퇴한다. 근데 변화하지 못하는 이 자항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 특징 나오고 상징적 의미 보겠습니다. 창고, 제약, 그리고 외부와 뭐된 거, 단절된 상황. 그리고 운전수가 제시하는 단적인 표현이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싣고 나간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될 게 부품처럼 살아가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을 모른 채 별명으로만 붙는다. 익명성, 요 두 개 외우셔야죠. 뭐도 모르고 그냥 서류대로만 하고 하겠다. 그건 책임지지 않겠다. 부품처럼 살아간다. 변화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별명만 있다. 익명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특징들, 그래서 소통이고 단절된 거, 특히 운전수 그리고 자항기임, 자항기임은 사실 장씨, 김씨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사라졌다는 의미고요. 내려가면 운전수가 뭐다? 몰라. 상자 택배 어디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갈래.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 부속품처럼 의미인데 기계와 폭탄의 의미 점검해 두시고요. 자, 내려가면 운전수가 너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성실히 잘했다고 하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될 거야. 그래서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해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현대인의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 너무 사회가 이상한데 니 혼자 막 이렇게 설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운전수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서류에 대한 인식은 자항하고 운전수 내용 그대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달인 같은 경우 이기적이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김이 조금의 애정을 베풀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자항은 모두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애정을 보이고, 자항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39페이지 보니까 맨 끝에 자항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김을 바라본다 라고 해서 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누워져 있는 북어 대가리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자항, 자기입니다. 자기. 북어 대가리란 게 얘들아 말라 비틀어져 쓸모없이 있는 것들, 물론 국 해 먹으면 괜찮지만 그런 게 나타나 있고요. 이 뒤에 가니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해서 갈등을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맞나? 라고 하다가 마지막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탁 뭐다? 현실에 안주한다. 착하지만 안주하는 인물.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혼자서 쌓기 시작하고 옮겨 놓아라. 절대로 틀려선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변하지 않는 스테블한 모습. 그래서 이 고정돼서 세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오히려 더 수동적인 태도는 결국 뭐가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항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익숙함을 선택한 자항의 수동적인 태도를 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북어 대가리의 의미, 이 북어 대가리라는 건 결국 혼란을 읽는다. 왜냐하면 몸뚱이는 사라지고 머리만 남았으니까. 이런 것도 외워주면 좋죠. 그냥 수동적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본질 실체인 몸뚱이는 사라지고 머리만 남아서 되게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살아간다. 아니면 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능동성이 사라져 있다. 이런 걸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자항이 잠시 고민했지만 뭐다? 분업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 갇혀 있는 모습. 나중에 보면 뭐 모던 타임즈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부품으로서의 현대인, 그렇게 되는 삶에 대한 비판, 사회 비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항이 착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자항을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작가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요래놨습니다. 자, 작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는 자학의 인식을 북어 대가리를 통해 나타낸다.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남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본질, 실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뭐다? 머리만. 이때 머리가 뭐 생각하다 의미가 아니라 뭐 허례허식이라긴 그렇지만 껍데기, 큰 의미 없는 거, 구속적인 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 알겠어. 그거 하고 보고 있다가 문학 끝날 때쯤 되면 나한테 연락해줘. 아마 거의, 지금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고? 그러면 4시 한 30분 이 정도 되겠네. 생각보다 좀 빠르네. 오케이, 알겠어. 보고 마지막 영상, 아니다. 내가 그냥 전화할게. 자, 마지막 영상이 틀어졌네요.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상품화되고 파편화됐다는 게 전체는 사라지고 머리만 덜렁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워주면 좋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뭐하는 인간? 소외되어가는 인간. 그리고 무슨 삶? 폐쇄적인 현대인의 삶.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거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조교쌤 말 잘 듣고 체크하기로 해요. 안녕.